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네,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네. 청취자들은 뭐 매주 뵙긴 하는데 네, 매주 볼까? 뵙기를 이거 바랍니다. 이렇게 매번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 사람들이 몇 주째 같이 찍는구나. 영업 비밀이 이게 드러날 것 같긴 한데, 자, 뭐 어쨌든 여름에 우리도 같이 쉬고, 네. 예, 자. 봅시다. 오늘은 출석 개신교인의 온라인 사역 인식의 온라인을 안 하는 교회는 없지만 온라인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는 되게 고민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너무 열심히 온라인을 해도 오프라인은 안 올까봐 걱정이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네.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회복률이 2023년 1월은 68%, 6월은 74%. 많이 올라갔어요. 네, 조금씩 회복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점점 작년 4월, 1월 6달마다 이렇게 좀 해보면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100%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온라인 아무래도. 예배 비중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 3년 새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교회 성장학에서 매년 15%는 자연 감소가 된다.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가거나. 네. 예, 그러니까 유입이 15%가 돼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 이상 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네네. 15%는 전체 출석의 기본인 거네요. 기본인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가 빠지는데 15%보다 아마 더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았기 네네. 때문에. 근데 15% 유입이 평균적으로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새 가족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한 2, 3년 지나면 전체가 이렇게 좀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0에서 85% 이상은 옛날 숫자에서 네. 코로나 이전 1900이 아니라 2019년, 18년, 19년 숫자에서 최대치가 아마 80에서 85%일 거다. 90%까지는 쉽지는 않겠다. 물론 뭐 코로나 때 새가족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들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개신교인 37%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온라인 예배 드린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잘 나오던 분들도 옛날엔 100% 출석하던 분들도 네. 지금은 52주 중에 두서너 번은 빠진단 말이지. 물론 뭐 이유가 있겠지만 네. 옛날에는 이유가 있어도 억지로 그렇죠. 해도 일부 예배라도 나오고 가고 그랬는데 맞아요. 이제는 뭐 온라인이 있으니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 같죠? 네. 그 예배에 대한 그런 뭐랄까 부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덜해진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그래서 온라인을 죽이자. 이것도 또 안 되는 거. 이따가 통계 한번 보겠지만. 그래서 보면 한 달에 거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빈도가 거의 매주가 11%예요. 한 달에 3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야. 반 나오는 게 7%.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14%. 합쳐서 37%. 그러니까 확실히 출석률이 줄었어요. 그렇죠. 옛날 출석률을 보면 70에서 75% 잘 나오는 교회가 출석이 재적 대비 75% 정도, 70에서 75%인데 지금은 한 60에서 65%. 잘 나오시는 분들도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네네.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온라인 주일 예배 현재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 72%, 현재와 비슷할 것 42%고 현재보다 적어질 것. 그쵸. 우리도 온라인 열심히 하다가 좀 많이 줄이긴 했는데, 근데 예배는 계속 올려요. 올릴 수밖에 없고 예배는. 유국장님은 어때요? 거기 교회는 온라인 저희도 온라인 예배 올립니다. 중계를 계속 하죠. 네, 중계도 하고 올리는데 다만 이제 올리는 기간을 좀 제약을 뒀어요. 네.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네. 뭐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은 아니고 한 달인가 2달 뭐 이렇게 좀 기간을 둬서 그 다음에 내리는구나. 네. 내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나에게 적합한 예배는 비대면 또는 둘 다. 35%가 그렇게. 대면 예배가
65%고 그래도 대면 예배가 점점 더 거의 한 1년들 두고서 보면은 더 적합하다. 아무래도 그렇죠. 대면 예배가 훨씬 더 네. 드리고 나서 느낌이 올 때는 좀 귀찮을 수 있는데 끝나고 나서 느낌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도 나눴는데 예배는 그 예배 드리는 그 말씀 그 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 전후 다 포함해서 그게 예배죠. 네네. 옷 입고 씻고 준비하고 성경책 찾아서 들고 집을 나서서 나오는 이게 다 예배의 하나의 순서죠 이게. 그래서 와서 교인들 만나고 주고받고 인사하고 끝나고 나서도 또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고 그러는 게 다 예배지. 그 예배 시간만 딱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채널 돌리고 그렇죠. 그건 안 된다 이거죠. 2,000명 이상 대형 교회 교인의 대부분 온라인 예배도 주일 성수이다. 그렇게 느낄 거야. 아마 2,000명 이상 대형 교회는 온라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겠죠. 더 잘 이렇게 뭐 카메라도 한 대가 아니라 몇 대로 돌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괜찮네 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고 예배 후의 느낌도 나쁘지 않고 이제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대형 교회일수록.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너무 잘 만들 필요도 없네. 좀 엉성하게 만들어야 그냥 나가야 되겠다. 너무 잘 만들면 만족도가 높으면 자꾸 안 하려고 그러니까 주일에 타 지역에 있을 때 지역교회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 의향이 더 높다. 그렇죠? 온라인 예배를 대형 교회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 더 많이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겠어요. 예전엔 뭐 다른 데 가게 되면 그 교회 주보 갖고 와서 저 전도사님한테 그렇지. 허락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보는 게 너무 쉬워졌어. 유튜브 보는 게 네, 맞습니다. 너무 쉬워졌어. 네. 우리나라 데이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핸드폰 키면 바로 그냥 다 끊기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이거 참 한국 교인, 미국 교인보다 온라인 신앙 활동이 수용도가 높다. 이게 참 독특한 그 통계인데 한국 개신교인이 이제 노란색인데요. 훨씬 더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가 무려 20% 가까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는 온라인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잘 돼 있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가끔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듣고 이렇게 봐요. 보면 좋아요. 어떤 특강 같은 거는 이건 다 교인들하고 같이 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특강 강사 모시지 말고 다 같이 오후 예배 때 이거 그냥 영상 틀어놓을까? 그런 생각이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온라인 환경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네,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가 근데 이거는 미국이 더 높아요. 공동체 의식은 우리는 아무래도 공동체 의식은 스킨십이 조금 더 있어야 되고 나가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는 괜찮은데 공동체성을 같이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좀 같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 먹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출석교회가 현장 예배만 고수할 경우 17%는 교회 이탈 가능성. 이 통계가 아주 중요한 통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예배만을 고수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걸 잘 봐야 돼. 그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소신을 가지고 오프라인으로만 한다. 온라인 끊는다. 그러면 17%가 뛰쳐나갈 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오프라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17% 이상이 들어와야지 그렇죠. 똔똔이가 되는데 현상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글쎄요. 굉장히 보수적인 되겠죠. 어떻게 보면 출석교회가 온라인으로만 모인다면 지속 출석 의향이
매우 있음, 약간 있음, 별로 없음. 여기는 현장 예배로만 드린다면 56%, 27% 합쳐서 83%. 그러니까 17%를 위해서는 온라인을 해줘야 되는데 온라인을 하다 보면 83%에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 숫자를 잘.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그런 교회 성장의 논리가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어차피 이게 아마 젊은 세대가 온라인 쪽에 훨씬 더 수용성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온라인에 대해서 훨씬 더 열려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20에서 25% 정도, 4분의 1 정도는 온라인에 훨씬 더 이렇게 좀 젖어들어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온라인 예배 중계, 온라인 예배자를 위해 지속해야 된다. 81%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 예배 참여 동료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 중계를 중단하는 게 좋다. 13%. 너무 이거는 조금 좀 보수적인. 그리고 또 작은 교회, 50명 이하의 교회는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번거롭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를 두 번을 다 네. 해야 되니까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온라인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나오세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온라인 사역에 대한 태도, 대면 사역이 더 적합하지만 온라인 사역 수용도 최대 60%대까지 해야 된다. 온라인, 그렇죠? 세가족은 대면. 뭐가 온라인이 맞나 봤더니 성경 공부는 온라인. 우리도 성경 공부 온라인으로 했는데 설교 듣기도 설교도 온라인. 소그룹은 반반인 것 같아요. 소그룹. 기도회는 당연히 오프라인이 조금 더 많겠죠. 구역 모임, 그렇지. 이건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구역 모임 온라인으로 줌 같은 걸로 한다는 게 어렵죠. 조금 한계가 접근하기가 있어요. 어려우니까. 예배,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신방, 온라인 신방 하시는 분들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건 진짜 한시적이고 신방은 나는 안 했어요. 온라인 신방은 하여튼 좀 그래서 공동체 형성과 세가족.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성경 공부하고 설교 정도까지는 온라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없는 게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우리 옛날에 인과 함께 하면서 보셨죠?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렇게 나가서 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 버라이어티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많으면 좋겠다. 그 10분 데이트라든지 이런 네. 것들. 그런 사실 컨텐츠들이 그 새가족들이 오셔서 봤을 때는 교회를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우리도 코로나 때 열심히 하다가 그냥 좀 뚝 끊겼지. 교회 온라인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 71%. 온라인 신앙 훈련 프로그램 제공 여부. 제공하고 있다가 57%. 우리도 뭐 기본적인 영상은 있긴 있습니다만 온라인 신앙 훈련 프로그램 제공 필요성이 필요하다. 대부분 이제 교회 오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니까 나머지 영상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소그룹 모임 시의 온라인 중심 운영은 17%에 불과하다. 소그룹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오프라인 중심이고 가끔 온라인. 여기는 완전히 오프라인. 우리도 소그룹은 완전히 오프라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물론 소그룹의 형태나 뭐 취지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소그룹은 모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또 모임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아니니까 네. 아무래도 모여서 얘기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개신교인 4명 중 3명 퀴어 축제 반대한다. 그렇죠? 그래도 4명 중에 1명은 또 찬성하네. 굉장히 열려있는 종교별 퀴어 축제 반대 비율
개신교가 훨씬 더 이게 강한 동성애 아무래도 동성애에 관련된 건데 동성애 반대가 훨씬 더 강하고 네. 예, 의외로 천주교가 굉장히 불교가 더 그죠? 뭐 비슷하긴 하지만 하여튼 개신교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큐어 관련 콘텐츠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요즘에 하여튼 그래서 이걸 문제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내 사실 확인은 안 된 얘기인데 들은 얘기인데 너희들이 사랑할 사람 이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무조건 내가 남자니까 무조건 여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교육을 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 그건 너의 선택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교육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글쎄요, 저도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연하게 네. 우연 발생적으로 동성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역사적으로 쭉 있었으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묵인하는 거 하고 뭐 비난하지는 말아라 하고 그들은 병자다 어떤 네. 면에서 그냥 비난하지 마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 하는 거 하고 그럼 정상은 아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치 판단이 벌써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렵네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얘기인데 그 사회가 그만큼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다양해지고 네, 열려져 다양해졌어요.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고기를 먹을 때도 아이들에게 이 고기는 생명을 소를 죽이고 어떤 과정으로 해서 죽여서 이런 걸 다 설명해서 이제 자 네가 먹을지 안 먹을지 네가 결정해라. 먹기 전부터 그걸 애들이 다 생각을 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걸 먹어야 나는 그냥 채식주의로 갈게요. 라고 지금까지는 그냥 무조건 먹였잖아요. 고기야 막 맛있네 하고 먹었는데 그렇죠. 야, 자 이거 도축 과정은 이런 거고 이 애가 이렇게 죽고 오리 한 마리 너가 오리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이 오리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 가르쳐 주면서 나중에 네가 선택을 해라.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은 참 결혼 전제하지 않더라도 동거할 수 있다. 결혼 전제하지 않더라도 동거할 수 있다가 결혼을 전제했다면 괜찮습니다가 이게 연도네요. 그래서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점점 조금 낮아졌어요. 네. 근데 결혼 전제 상관없이 할 수 있다가 높아졌어요. 그죠? 결혼 전제와 관계없이 결혼을 전제했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아주 그냥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16%는 있어. 아까도 그 온라인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이거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네네. 기독교인이 아니고. 네. 야, 50% 정도는 그래도 동거는 괜찮아. 이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MZ세대 절반이 동거는 결혼 전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53%가 넘어섰어요. 그리고 결혼을 전제했다면 괜찮다. 와, 93%야. 동거는 괜찮은 거야. 60세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래도 60대 결혼 전제하면 괜찮다가 59%네. 응? 동거. 근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다고 하지 않을까? 시작할 때? 대부분 뭐 그렇게 얘기를. 예, 말은 그렇게 하고 일단은 100% 확신 아니더라도 뭐 살다가 괜찮으면 결혼해야지. 네. 처음부터 난 얘랑 계약 결혼처럼 뭐 1년만 동거하고 저랑 헤어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헷갈리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응.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동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살아봐야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동거하다 보면 싸우잖아요. 그러면 결혼도 안 했는데 뭐 하고 헤어질 그렇죠. 수 있. 예. 헤어질 가능성이 나 훨씬 더 훨씬 높을 것 높죠. 같아. 근데 맞아요. 결혼을 하면 갈등이 생겨도 참고 사는 거지. 몇 번 참다 보면 서로 또 이해하면서 거기서 또 싹 트는 사랑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갈등이나 또는 그 갈등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피하는 그런 거 이제 좀 어색해하는. 우리는 배수의 진을 다 치고 이제 이혼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혼까지 가기는 그러니까 네. 웬만하면 그냥 다 어떻게든 참고 네. 자기가 해결하려고 참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는 그 배수의 진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젊은 친구들은 뭐, 싫으면 아닌 거예요. 육장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대판 싸운 적 있잖아. 부부싸움. 그렇죠. 진짜 막 갈등이 소리 생겨. 지르면서 대판 싸운 적 있잖아. 아, 내가 쟤랑 왜 결혼했지 하면서 저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그럴 때, 동거라면 이 정도 가면 그냥 헤어져, 우리. 그냥. 그럴 수 있지만, 결혼은 그 다음날 또 얼굴 보고, 그 다음날 얼굴 보고 그러면서 자기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 나도 뭐 잘한 건 없지 하면서 또 고비를 넘어가고 그러면서 살게 되는 건데, 동거는 헤어질 것 같아. 한번 대판 싸우면 바로 그냥. 그럴 확률이 좀 더 높죠, 아무래도. 그렇죠. 결혼보다. 결혼이라는 어쨌든 이게 장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장려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 또 한 가지는 동거하면 자식을 안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관계. 그리고 대부분 동거 시작하는 나이가 또 어린 나이라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30대 후반에 뭐 동거하겠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런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거하다 보면 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참 이거 되게 또 꼰대 마인드겠다. 되게 꼰대 마인드겠다 이거. 한국인 중위 연령 94년 29세에서 2023년 46세. 와, 급격하게. 야, 그쵸? 이렇게 늘었어요. 이게 보니까 거의 저기네. 우리 나이 비슷한 또래네. 네. 그죠? 그렇죠. 뭐. 네, 거기가 제일 많아. 네. 평균을 우리가 끌고 다니는 거야. 맞아요. 이거, 30, 40 관련. 요즘에 쉬운 나오던데. 나 진짜 30네, 뭐 알아야 할 뭐 50까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알았어요. 이게 40 되니까 40 나오고 요즘에 50 나오더라. 이제 60 나올까 좀 있으면 아마. 인생은 60부터 하면서 60에 해야 할 뭐 60까지. 아유, 나 빨리 내가 먼저 써야 되겠다. 아유, 그러네. 2070년 한국의 중위 연령 62세로. 이거 봐, 우리가 이쯤 되면 이렇게 갈 테니까. 세계 중위 연령 39세. 와.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70년대는 야 우리가 비슷했네요. 더 낮았는데 평균보다 지금 뭐 엄청나게 고령화 사회인 거지. 고령화 사회. 여기까지네요. 두 가지를 봤는데 뭐 어떠셨어요? 그냥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데이터 임팩트를 통해서 접하는 이런 조사들은 뭐 생소하면서도 또 새롭기도 하고 재밌어요. 그렇죠. 네.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데이터로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하고 네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좀 같아요. 근거가 있는 얘기였구나 이게 그런 음. 것들을 좀 깨닫게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좀 그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이거 그 다음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거 대안을 얘기한다든지 진짜 전문가를 이 자리에 한번 모셔서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럼 변화가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뭐 여기까지 하죠. 네. 일단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데이터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